안녕하세요. 네, 순환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소설로 그린 자화상, 유년의 기억,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입니다. 지은이는 박완서, 발행은 웅진지식하우스입니다. 이 책은 저자 박완서의 자전적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개인의 고통뿐 아니라 시대의 아픔이 어우러진 격동의 한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제강점기인 1931년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나 1950년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했으나 그의 한국 전쟁을 겪고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작가가 나의 성장 과정을 기억에 의지하여 쓴 소설로 그린 자화상이라고 한 이 책에는 앞 세대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농가밭이 넓게 펼쳐진 개풍 본가에서 산꼭대기에 위치한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은 서울 산동대로 이사한 소녀가 겪은 문화적 충격, 일제강점기 국민학생으로서의 기억, 창씨 개명 경험, 세계 2차 대전의 종결, 서울대 입학, 그리고 6.25까지의 격분기를 지낸 작가의 유년 시절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억의 더미를 파헤쳐 한 폭의 수차로 완성한 날카롭게 빛나는 성장 소설의 진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제4장 동무 없는 아이. 국민학교 입학식은 4월이었다. 나는 또 수단 두루마기를 입고 엄마 손잡고 산을 넘어 학교에 갔다. 처음 자는 동네 아이들이라 과연 우리 동네 아이들하고는 달라 보였다. 예쁘장하고 깡통한 양복으로 차려입은 애가 대부분이었다. 학부형은 일주일 동안만 따라오라고 했다. 한 달가량을 교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운동장에서 노래도 하고 유의도 하고 선생님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학교 시설물의 이름을 일본말로 익히는 연습도 했다. 제일 먼저 배운 일본말은 호안덴이었다. 호안덴은 운동장 우측 꽃나무를 잘 가꾸어 놓은 화단 속에 있는 회색빛 작은 집이었다. 교문에 들어설 때 반드시 그쪽을 향해 절을 해야 하고 그 절은 선생님한테 하는 절보다 더 많이 굽혀 몸을 직각으로 만드는 체격내라야 된다는 것도 배웠다. 그 집은 창도 없고 문도 굳게 닫혀 있다가 경절날만 열렸다. 수업이 없이 식만 있는 경절날이면 우리는 식을 하기 전에 먼저 황급빛 술이 달린 검정 비로드 책상보로 장식한 단상으로부터 호안덴까지 양쪽으로 늘어서서 기다렸다. 이윽고 까만 양복에 흰 장갑을 끼고 훈장까지 단 교장 선생님이 빛나는 얼굴로 앞장을 서고 그 뒤로는 내빈이 몇 명 따라서 마침내 그 집 앞에 이른다. 그 어마어마한 행렬이 그 집으로 갈 때까지는 우리가 그냥 서 있어도 되지만 그 집을 돌아 나올 때는 벼락같이 최경래라는 구호가 떨어지고 우리는 머리를 깊이 조아리고 그 높은 사람들의 구두 끝이나 겨우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 나는 마치 시골집 터줏자리 속을 몰래 들여다볼 때처럼 옥죄는 마음으로 살짝 머리를 들고 교장이 새카맣게 오칠한 상자를 자기 눈높이로 받들고 걸어가는 걸 훔쳐보았다. 식을 할 때 교장은 그 상자 안에 든 걸 펼쳐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그러니까 호안덴은 천황의 칙어를 넣어두는 데였다. 천황의 칙어는 일본말을 익힌 후에도 한마디도 못 알아듣게 어렵고 길었으며 교장의 식사는 더 길었다. 여기저기서 쓰러지는 아이가 생길 정도로 지루한 시기였지만 끝나면 모찌를 2개씩 나누어 주었다.
그 재무로 줄이 찬 듯 영문 모를 식을 참아냈다. 호환된 다음으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일본말은 변소였다. 그리고 선생님, 학교, 교실, 운동장, 동무, 몇 학년 몇 반 따위를 일본말로 익히면서 한 달 동안을 운동장에서 선생님을 졸졸 따라다녔다. 입학하자마자 조선말은 한마디도 못 쓰게 하고 눈에 보이는 사물과 행동을 일본말로 반복해서 주입시켰다. 모든 사물이 거듭 태어났다. 나처럼 일본말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는 아이에겐 여간 힘든 시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엄마는 글씨만 공부인 줄 알았다. 오늘 또 글씨는 안 썼냐? 하고 물어보고는 비싼 월사금 받고 아무것도 안 가르친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월사금은 80전이었다. 아이들은 거의 다 1원짜리 한 장하고 저금 통장하고 가지고 가서 거스름돈 20전은 저금을 했다. 엄마는 80전씩만 주다가 내가 다달이 저금하는 아이들을 부러워하자 가끔 90전씩 줄 때도 있었다. 엄마가 월사금을 아까워한 동안은 그러나 선생님이 조선말을 안 쓰고도 아이들을 통솔하고 서로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길들이는 중요한 기간이었다. 선생님은 예쁘고 향기로웠다. 엄마가 말하는 신여성이란 바로 저런 여성이로구나. 딱 들어맞는 본보기를 보는 느낌이었다. 아이들은 누구나 선생님을 따랐다. 운동장에서 반별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동안 서로 선생님 손을 잡으려고 아우성이었다. 예쁜 선생님은 마음씨도 고와 어미닭을 종종종 따라다니는 병아리 같은 아이들에게 그의 관심과 애정을 공평하게 분배하려고 무척 신경을 썼다. 그래서 손잡은 아이, 치마 꼬리 잡은 아이를 자꾸 바꾸어 멀리 있는 아이를 가까이 부리곤 했다. 왠지 나는 선생님의 그런 세심한 남배에도 끼지 못하고 늘 가장자리에 처져 있었다. 가장자리에선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잘 보였고 선생님이 아무리 공평하려고 노력해도 선생님 손이나 치맛자락을 잡을 수 있는 아이는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다. 그런 애들은 되게 예쁘고 똑똑하고 잘 까불었다. 시골이나 현조동에서 사귄 동무들하고는 다른 진짜 서울 아이들이었다. 나는 중심부의 그런 애들은 입을 해 벌리고 침을 흘릴 정도로 부러워하고 시기도 했지만 닮을 자신은 없었다. 사람에겐 누구나 죽었다 살아나도 흉내 못 낼 것 같은 게 있는 법인데 나에겐 그게 집단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다. 교실에 들어와 교과서에서 제일 먼저 배운 건 봄이 왔네, 봄이 왔네, 어디서 왔나, 산에 왔네, 들에도 왔네 하는 일본말이었다. 교과서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노래로도 배웠다. 나는 매일 산을 넘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진짜 산과 진짜 봄의 갈증을 느꼈다. 내가 넘어다니는 인왕산 자락엔 쑥 하나 돋아나지 않았고 바위가 부스러진 것처럼 메마른 흙에선 겨우 아카시아가 악착같이 자라고 있었다. 아카시아는 우리 시골에선 한 번도 못 보던 새로운 수종이어서 도무지 정이 들지 않았다. 게다가 그 나무 그늘에서 아무것도 자라고 있지 않아 뻔한 길을 벗어나 숲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유혹을 조금도 느낄 수가 없었다. 산에 독특한 향기도 없었고 새의 지저김도 없었다. 문둥이도 만나지 못했다. 몰래 나무를 해가다 들킨 여자들은 틀림없이 현조동 여자들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두려움과 수치감을 느꼈다. 통학길은 늘 혼자일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나를 문 안에 있는 학교에 밀어넣을 생각만 했지 같은 또래를 사귈 수 없는 게 얼마나 큰 불행감이 된다는 걸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나는 외로울 때마다 동무보다는 시골의 뒷동산을 더 많이 그리워했다. 올해 가뭄이 든 것처럼 생기 없는 나무가 듬성듬성 있을 뿐 맨땅을 드러낸 산이 너무도 이상했다. 나는 산도 들과 마찬가지로
무진장한 먹을 것을 생산한다고 믿었고 아이들하고 친한 먹을 것은 역시 나무 위보다는 그 그늘에 있다고 알고 있었다. 우리 시골 동산엔 소나무도 있었지만 밤나무, 오리나무,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등 갈림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가을이면 집집마다 겨울 땔감으로 마당에다 집채만한 갈립가리를 몇 동씩 만들어 놓을 수가 있었다. 그래도 그 많은 잎들을 박박 긁어내지는 못하는지 해마다 쌓여 썩은 흙은 부드럽고 습기차 온갖 풀과 나물과 버섯과 들꽃을 키웠다. 물론 다 쓸만한 풀만 자라는 건 아니었다. 뒷간 모퉁이에서 뒷산으로 난 길엔 달개비가 쫙 깔려 있었다. 청아한 아침 이슬을 머금은 남빛 달개비꽃을 무참히 짓밟노라면 발은 저절로 씻겨지고 상쾌한 환희가 수액처럼 땅에서 몸으로 옮아오게 돼 있다. 충동적인 기쁨에 겨워 달개비 잎으로 피리를 만들면 여리고도 떨리는 소리를 낸다. 그러나 동산으로 진입하기 전 등성이의 풀숲은 아이들 머리통이 겨우 남실될 만큼 극성스럽게 자랐다. 풀숲에서 벗어놓은 뱀의 허물을 발견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보잘것없는 허물도 있었지만 혹시 산속에 신선이 내려왔다가 뒤가 마려워 끌어놓은 허리띠가 아닐까 싶게 새하얀 바탕에 무늬가 섬세한 허물도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 근처를 두릿두릿 인적을 찾은 적도 있었다. 실상 신선이 살 만큼 거하거나 수려한 산도 아니건만 그랬다. 일단 허물을 발견하면 집으로 걷어가야 했다. 뱀 허물을 옷장 속에 간직하면 재수가 좋다는 미신이 우리 마을엔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산나물이나 버섯보다 더 환영을 받았다. 잘 자란 풀밭엔 을에 날카롭게 날이 선 고약한 풀이 숨어있게 마련이어서 뱀 허물을 얻는 대신 종아리를 난도질 당하는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 뒷동산은 아기처럼 부드럽고 만만하면서도 신비와 생명력이 넘치고 있었다. 서울 아이들이 알기나 할까. 쫙 깔린 달개비꽃의 남색이 얼마나 영롱하다는 걸. 그리고 달개비 이파리엔 얼마나 고운 소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달개비 이파리의 도톰하고 반질반질한 잎살을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내면 노방보다도 얇고 섬세한 잎맥만 남았다. 그 잎맥을 입술에서 떨게 하면 소리가 나는데 나는 겨우 소리만 냈지 구슬픈 곡조를 붙일 줄 아는 애도 있었다. 나는 숨 넘어가는 늙은이처럼 헐벗고 정기없는 산을 혼자서 매일 넘는 메마른 고독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추억을 만들고 서울 아이들을 경멸할 곳을 찾았다. 사직공원에 벚꽃이 지고 나면 이윽고 온 산에 비릿한 전내를 풍기며 아카시아 꽃이 피어났다. 아카시아 꽃이 만개하자 산의 아이들이 산에 떼를 치어 다니면서 사냥질아들 모질게 탐스러운 가장기를 꺾어서 꽃을 따먹었다. 너무 큰 가장기를 꺾으면 살림 감독이 뛰어나와 아이들 손목을 비틀어 비명을 내지르게 했다. 그런 애들도 주로 못 사는 현조동 아이들이었다. 새끼 밥만으로는 온종일 입이 궁금할 나이이기도 했지만 감독한텐 들켜서 도망다니고 야단 맞는 재미에 더 그러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꽃들이 넝마처럼 시든 아카시아, 가장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아카시아 꽃도 처음 보는 꽃이려니와 서울 아이들도 자연에서 곧장 먹을 걸 취한다는 걸 알게 된 것도 그 꽃을 통해서였다. 잘 먹는 아이는 송이째 들고 포도송이에서 포도를 따먹듯이 차례차례 맛있게 먹어 들어갔다. 나도 누가 몰세라 몰래 그 꽃을 한 송이 먹어보았더니 비릿하고 들쩍지근했다. 그리고는 헛구역질이 났다.
무언가를 입가심을 해야 들뜬 비위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 나는 불현듯 싱아 생각이 났다. 우리 시골에선 싱아도 달개비만큼이나 흔한 풀이었다. 산길식이나 길가 아무데나 있었다. 그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찔레꽃 필 무렵 줄기가 가장 살이 오리고 연했다. 발그스름한 줄기를 꺾어서 겉껍질을 기르러 벗겨내고 속살을 먹으면 새콤달콤했다. 입안에 군침이 돌게 신맛이 아카시아 꽃으로 상한 비위를 가라앉힌 데는 그만일 것 같았다. 나는 마치 상처난 몸에 붙일 약초를 찾는 짐승처럼 조급하고도 간절하게 산속을 찾아 헤맸지만 싱아는 한 포기도 없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나는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헛구역질하느라 그곳과 우리 고향 뒷동산을 헷갈리고 있었다. 초여름에 가정방문이 있었다. 엄마는 우리 남매에게 완벽한 정직을 요구했고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학교에서도 정직 교육에 가장 역점을 두는 듯했다. 수신 교과서에 일관되게 흐르는 것도 천황에 대한 충성 다음이 정직이었다. 거짓말을 시킨 아이가 선생님에게 가장 큰 수모를 받았다. 물건이나 돈을 주었을 때 학교에선 선생님에게, 학교 밖에서는 파출소에 갖다 주어야 한다는 것도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비웃는 것처럼 말했다. 너는 떨어진 물건을 보고도 못 본 척 해라. 줍긴 왜 주어. 떨어뜨린 사람은 되짚어오게 마련이니까. 그 사람이 찾아가게 그냥 놔두면 될걸.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이나 파주소나 선생님한테 갖다 바치는 거란다. 아주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주인이 찾으러 오기 전에 딴 사람이 집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당연한 걱정을 하면 엄마는 그건 남의 것 가져가는 사람의 잘못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상관할 거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엄마가 꿈꾼 건 황금 보따리를 떨어뜨렸다가도 제자리에서 도로 찾을 수 있는 이상 사회였을까? 아니면 선행의 이기주의였을까? 여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의 완벽주의가 거짓말까지도 완벽하게 하려는 게 문제였다. 엄마는 내 기르개를 가짜로 옮겨 원하는 학교에 집어넣었으면 그만이지 그걸 가정맘문 때까지 밀고 나가려고 했다. 아마 중간에라도 탄로가 나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촌사람다운 고지식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나는 엄마의 그런 이중성의 맞장구 치기가 지겨웠다. 그만하고 싶었다. 엄마는 학교 생활에 대해 뭘 너무 모르면서 그날 하루만 때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직독 방면을 도는 날은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엄마는 그날만 그 집 안주인 노릇을 하기로 친척집에 양해를 구했다. 그날은 사직동 방면 아이들만 교실에 남아있다가 선생님하고 같이 하교를 했다. 그 애들은 이웃에 살거나 등하굣길에 만나는 아이들이라 서로 누구 집이 어디라는 것도 대강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로 순번을 짜는데 나는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으로 쳐졌다. 교실에서도 존재없는 아이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다가 어떤 아이가 쟤는 우리 동네에서 처음 보는 아이라고 하자 딴 아이들도 그래 하면서 나를 이상한 눈으로 흘끗거렸다. 그 아이들과는 딴판인 내 촌스러운 복장이 그 말 한마디로 이단시 당하기에 충분했다. 그래도 나는 재빨리 시골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거라고 꾸며댔다. 그 고비는 그렇게 얼버무렸는데 맨 나중까지 남은 애가 우리 친척집 바로 이웃이었다. 그 애는 영악하고 상냥하게 생긴 애였는데 내일서부터 학교 갈 때 서로 불러서 같이 가자고 했다. 나는 안 돼.
우린 내일 모레 또 이사 갈 거야 라고 거짓말에다가 거짓말을 덧칠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친척집 대청마루에 높이 앉아 선생님을 맞았고 행랑 어머니 화채를 은빛으로 닦은 놋쟁반에다가 받쳐내왔다. 그날을 무사히 넘긴 엄마는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친척집 옆에 산다는 아이는 나에게 오랫동안 화근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의 앞에서 귀를 못 폈다. 그이가 시키는 심부름은 뭐든지 했다. 고무줄을 나더러는 잡고만 있게 하고 혼자서만 깡충깡충 뛰어넘는 건 약과였다. 신을 괜히 벗어던지고 나보고 주워라고 명령하면 별 수 없이 주워왔다. 그 애는 그걸 즐겼고 아이들 사이에선 내가 그 애의 꼬붕이라고 소문이 났다. 그 애가 정말 내가 주소를 속인 걸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군림한 건지 내 자격지심으로 괜히 주눅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애한테 만만하게 보인 건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주종관계가 일단 성립되면 그걸 뒤바꾸기는 쉽지 않다. 나는 학교 생활이 지옥 같았고 집에 와도 심심해서 몸이 비비 꼬였다. 우리 동네 아이들은 자연히 우리 동네 학교 다니는 아이들끼리만 몰려다녔다. 산까지 넘어 문 안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중불난 시골뜨기를 이단시했다. 매동학교로 넘어가는 방향 말고 우리 동네가 뻗어 올라간 쪽으로 비탈을 더 올라가면 인가가 끝나고 바위산이 나온다. 사람들은 거기를 선바위라고 했고 선바위에서 물 없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오른쪽으로는 굿땅이 나오고 건너쪽엔 사람들이 신령한 바위라고 믿는 형제바위가 보였다. 형제바위는 누가 보기에도 신령해 보였다. 뒤에 있는 절벽과는 따로 두 사람이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있는 형상의 거대한 바위였다. 그 앞에는 뭔가를 비는 사람이 그치지 않았고 굿땅에 큰 굿이 들었을 때도 거기다 먼저 고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앞엔 떡 부스러기가 늘 널려 있었다. 언제부터랄 것도 없이 자지러진 풍악 소리만 나면 엉덩춤을 추면서 굿땅으로 치닫는 게 취미랄까. 심심한 나날의 돌팔구가 되었다. 나에겐 굿 구경은 신기한 게 아니라 익숙한 거였다. 박조골은 유명한 무속의 본산인 덕물산과 멀지 않았다. 최영 장군을 모신 사당이 있었고 거기서 3년에 한 번씩 타지방 무당까지 모여서 하는 큰 굿은 유명했다. 그런 전국적인 굿 말고도 무당집이 많이 모여있는 산이니까 개성 부자들이 재수를 비는 크고 작은 굿이 그치지 않았다. 최영 장군이 생전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가르쳤건 말건 부자들은 최영 장군에게 돈 더 벌게 해달라고 성대한 곳으로 아첨하고 빌었다. 큰 굿이 뜬다는 소문은 상관없는 사람까지를 들쑤시는 마력이 있었다. 남자들이 장사하러 외지에 나가 있는 집이 많기 때문에 목구리들도 잘 다녔다. 농가에서도 설 세고 나서 보름 안에 1년 신수를 보러 가는 건 기본이었다. 정확하게 담당 구역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몇 개 동네에 한 집씩 동네 사람들의 기륭 화복을 건사해줄 무당집이 있게 마련이었다. 박적골엔 무당집이 없었기 때문에 딴 동네까지 가야 했다. 새해에 신수점 보러 갈 때는 쌀을 2-3박씩 자루에 담아 이고 갔다. 서로 연통을 해서 같이 갔기 때문에 그만한 쌀자루를 인 여자들이 부옇게 동구 밖으로 몰려가는 걸 보면 무당집에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 우리 집에선 할머니가 그 일을 담당했고 나는 해마다 따라다녔다. 무당집엔 아랫윗방에 신수점 보러 온 여인네들이 꽉 들어차 있었고 목구리에 나오는 1년 신수도 엇비슷했다.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한 무당이라 해도 어째 볼 도리가 없는
단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할머니는 신수들 신수를 다 보고 나서 맨 꼴찌로 나를 넣었다. 온유월에 물가에 가지 말고 동지섣달엔 불을 조심하라는 따위 어느 아이한테나 할 수 있는 소리를 했다. 무당집은 여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보 교환의 장이었고 혼담이 오갈 때도 있었다. 자기 신수를 다 봤다고 해서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초, 무구리 끝에는 을에 떡국상이 나오게 돼 있었다. 무당집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정초에 들어온 쌀로 1년에 기본 양식을 샀는다니 그 사례로 떡국을 대접할 만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나눔의 자리이기도 했다. 무당집 조랑이 떡국은 유난히 맛있었다. 엄마는 내가 그런데 따라다니는 걸 말리진 않았지만 무당이나 묵구리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이었다. 할머니가 집에 와서 묵구리에 나타난 식구들 신수를 일러줄 때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할머니가 무당 말만 믿고 일각을 다투는 아버지의 병을 푸닥거리로 고치려 한 데 대한 엄마의 통화는 여간 집요하지 않았다. 잘 모르는 일을 아는 척하고 덤볐다가 그르쳤을 때 흔히 쓰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도 엄마가 말하면 가시가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나였다. 나는 무당에 대해 친밀감과 함께 외경심까지 갖고 있었다. 딱 한 번 덕물산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할머니를 따라서였다. 우리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갔으니까 아마 몇 년 만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대제 때였을 것이다. 큰 굿이란 그 신명이 며칠씩 계속되기 마련이지만 그 중에도 1000명을 다하지 못한 최용 장군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장군놀이는 어린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굿판 한가운데 거적을 깔고 그 위에다 물을 하나 가득 끼러 담은 물동이를 놓는다. 물동이에다 나무 뚜껑을 덮고는 그 위에다가 다시 쌀자루를 놓고 쌀자루 위에다가 시퍼렇게 간 작두를 2개 나란히 올려놓는다. 그때가 낮이었는지 밤이었는지 잘 생각나지 않지만 작두의 시퍼런 날을 떠올릴 때마다 휴양한 횃불에 괴기하게 번뜩였던 것처럼 느끼곤 한다. 장군의 복색에 번거지까지 쓴 무당이 버선을 벗는다. 늘 버선의 옥죄여서 발가락이 겹쳐진 무당의 작고 흰 발바닥이 작두를 탄다. 나비처럼 자유롭고 무게 없이 평행으로 선 작두날 위를 훨훨 난다. 그 순간에는 풍악 소리도 극도로 자지러져 마침내 정적의 경지에 이르고 무당의 몸도 소멸하여 흰 나비 2마리만 남는다. 그건 굿 구경이라기보다는 내 생애를 통틀어 유일한 신비체험이었다. 단 한 번 본 이론으로는 설명할 길 없는 입신의 경지였다. 거기 비하면 인왕산 굿당에서 본 서울굿은 어린애 장난 같았다. 칼을 휘두르는 무당은 있어도 칼 위에 올라타는 무당은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굿 구경을 좋아했다. 남색 쾌자 자락을 휘날리며 길길이 뛰는 무당의 메시 같은 버선발을 보고 있노라면 아슬아슬하도록 팽팽한 긴장감을 맛보았다. 그러나 무당의 오색의 길을 휘휘 말아 구경꾼들한테까지 내밀어 품게 하고 공수를 주는 소리는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거짓말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무당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에 희비가 엇갈리는 어른을 속으로 은근히 딱하게 여겼으니 그 점은 나도 모르게 엄마를 닮았다 하겠다. 큰 굿이 들었을 때는 구경꾼에게 어른아이 가리지 않고 떡이나 알록달록한 색 사탕 같은 걸 노누매기 해줄 때도 있었다. 실은 그 기대가 없었다면
굿구경이 그렇게 신바람 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한참 입이 궁금할 나이였다. 삼시 밥을 줄이진 않았지만 군것질 할 만한 것이 전무한 긴 여름날의 오후의 권태를 무엇에 배길까? 그러나 바로 그런 쏠쏠한 실속 때문에 굿 구경 또한 금지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름 교복은 흰 반소매 윗도리에 어깨 허리가 달린 청색 치마였는데 어느 날 그 치마 앞에다 굿 음식을 받아 먹었다는 게 탈로가 나고 말았다. 색사탕에 물이 들어 얼룩덜룩해졌기 때문이다. 엄마는 형무소 앞마당에서 미끄럼 탄 것을 적발했을 때와 다름없이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나서 이놈의 동네를 언제 면하느냐는 그 판에 박은 한탄을 또 했다. 엄마는 아마 맹자의 엄마처럼 당장 여발한 듯이 그 동네를 뜨고 싶었겠지만 우린 맹자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다. 엄마는 돈이 없었고 나는 맹자보다 똑똑하게 굴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었고 곧 다른 소일거리를 찾아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엄마의 바느질거리도 깨끼나 적삼으로 바뀌어 필히 재봉틀이 있어야 했다. 재봉틀 살 돈이 있을 리 없는 엄마는 그것까지 사직도 친척의 신세를 지기로 했다. 우리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친척집에 가서 온종일 바느질을 하고 점심까지 신세를 지고 나서 저녁을 지으려 부랴부랴 돌아오는 날이 계속됐다. 1학년 수업은 왜 그렇게 금방 끝나는지 오정도 치기 전에 하악을 해서 돌아와 어두컴컴한 새방 구석에서 오독하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점심 밥그릇을 보면 쓸쓸하고 쓸쓸한 분노가 치밀었다. 시골서 가져온 주먹만한 내 노빠리는 방 안의 군기와 어울리지 않게 늘 깊고 은밀하게 빛났다. 엄마는 어울리지 않는 짓 하는 데는 선수였다. 근지 있는 집 아이라는 엄마의 쇠뇌가 먹혀 들어갈런지 나도 동네 아이들이나 안집 아이들이 뜨악했고 그 애들 또한 지희들이 다니는 학교를 우습게 보고 타동네 학교를 다니는 내가 눈꼴이 시었을 것이다. 해는 길고 집안에서도 집 밖에서고 도무지 마음 붙일 새가 없었다. 딴 아이들은 그럴 때 뭐라고 놀까? 나는 엄마의 세간과 오빠의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울긋불긋한 색종이로 싸바른 괴짝 속 엄마의 버선갈패에서 지갑을 찾아냈다. 그건 지갑이라기보다는 쌈지였다. 할아버지 쌈지는 기름종이로 만든 거였는데 엄마의 쌈지는 헝겊으로 만든 거였다. 엄마는 나에게 콩나물이나 파 심부름을 시킬 때 거기서 1전짜리나 5전짜리를 꺼내주었다. 나는 엄마가 거기다 돈을 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심심해서 세간을 뒤진 게 아니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뒤진 거였다. 엄마는 온종일 방을 비울 때나 지갑을 그렇게 깊이 찔러 넣지 보통 때는 아무데나 굴렸고 심부름하고 거스름돈을 가져와도 지갑에 넣으렴 하면 그만이지 자세히 챙겨보는 것 같지 않았다. 월사금이나 집세 등 큰 돈 쓸 때나 꼬깃꼬깃한 지정까지 다 꺼내서 헤아려보고 꼭 도둑 맞은 것 같다니까 하고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리 아껴 써도 모자라는 씀씀이에 대한 탄식일 뿐 정말 누굴 의심해서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나는 쌈지 속에서 누런 1전짜리를 한 입 꺼냈다. 엄마의 허술한 돈 관리를 아는지라 탈로가 날 걱정도 안 했지만 나쁜 짓이란 생각도 들지 않았다. 비탈을 더 올라가 모퉁이집이 구멍가게였다. 내가 곧잘 심부름을 다니는 평지의 반찬가게와는 달리 이 가게는 순전히 아이들 코 묻은 돈을 노리고 1전에서 5전짜리 군것질거리를 파는 가게였다. 거기서 뭘 사보는 게 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나는
곧장 그리로 갔다. 눈깔 사탕이 일전에 5개였다. 시골서도 단 것에 굶주리진 않았었다. 겨울에 곤엿을 몇 달씩 두고 먹었고 조청이나 꿀 같은 것은 1년 내내 벽장 속에 두고 기뇨할 때 썼다. 나는 서울 아이들보다 더 새까맣게 썩은 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건만도 할아버지가 송도 갔다 오실 때 사다 주시는 과자나 사탕의 맛은 별미였다. 엿보다 세련된 단맛이라고나 할까. 진공해지지도 않아 자꾸자꾸 더 먹고 싶었다. 하물며 몇 달 만에 맛보는 단맛은 황홀했다. 5알의 눈깔 사탕으로 하여 주체할 수 없이 심심하던 오후가 한없이 달콤하고 짜릿짜릿한 시간이 되었다. 엄마는 하루 일전씩 없어지는 걸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며칠에 한 번씩은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5전짜리도 집어내게 되었다. 5전이면 훨씬 다양한 미각을 즐길 수가 있었다.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엄마가 집에 있을 때였는데 손님이 왔다. 더위가 시작될 무렵이어서 아이스케이크 장수가 그 비탈 동네에도 심심치 않게 다녔다. 손님은 아무것도 못 사온 걸 미안해하다가 아이스케이크 장수 소리를 듣더니 5전짜리를 한 입 주면서 아이스케이크를 사오라고 했다. 다요? 엄마가 물으니까 손님은 우리도 하나씩 먹읍시다 하면서 땀을 닦았다. 엄마는 내가 5개나 되는 아이스케이크를 제대로 간수할 수 없을 줄 알고 냄비를 주었다. 냄비를 들고 뛰어나갔을 때는 장수는 온데간데 없었다.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지만 불확실했다. 그렇다고 그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나는 냄비를 들고 전차 종점 쪽으로 뛰어내려갔다. 종점엔 큰 아이스케이크 가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5전어치를 사니까 덤까지 한 개 주었다. 그러나 오르막길은 쉽지 않았다. 그 지긋지긋한 층층다리를 헉헉대며 오른 동안도 뙤약볕은 사정없이 내리조였다. 허덕이며 집에 당도했을 때는 아이스케이크는 거의 막대기만 남고 냄비 속엔 불구죽죽한 물만 고여 있었다. 손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끌끌 혀를 찼다. 아니 너라도 빨아먹을 것이지 어쩌자고 몽땅 물을 만들어가지고 오냐. 손님의 한심해하는 말투에 엄마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우리 애는 그렇게 고지식하답니다. 엄마가 이렇게 철석같이 정직성을 믿는 딸이 매일 한 푼 두 푼 엄마의 지갑을 축내고 있었다. 잘못한다는 죄의식조차 없이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힌다던가. 당시의 구멍가게는 자판 위에 줄르러니 늘어놓은 나무 상자에다 사탕이나 과자를 종류별로 넣어놓고 팔고 있었다. 1.9격의 상자에는 유리로 된 뚜껑이 달려 있었는데 어느 날 나는 앞쪽에 있는 유리를 손으로 짚고 안쪽에 있는 상자 뚜껑을 열려다가 그만 유리를 깨트리고 말았다. 가게에 달린 껌껌한 방에 죽치고 앉아서 말없이 코 묻은 돈을 챙기기만 하지 한 번도 손수 꺼내준 적이 없는 무뚝뚝한 주인 남자는 내가 놀라서 울상이 되어도 무표정한 채 어서 사탕이나 가지고 가라고 했다. 사탕은 안 주고 돈만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탕을 가져가라니까 나는 용서받은 줄 알고 얼른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저녁 때 엄마가 돌아와 문간에서 밥을 짓고 오빠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엄마가 대꾸하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어떤 예감으로 가슴에서 마구 콩콩 소리가 났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나를 불렀다. 나가보니 가게집 남자가 마누라와 아이들까지 데리고 엄마에게 삿대질을 하며 서 있었다. 그 집 식구들이 다 행패를 부리기로 작정을 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보다 좀 더 큰 아이는
태만 남은 상자 뚜껑을 들고 있었다. 네가 정말 깨뜨렸느냐고 엄마가 나에게 조용히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여 시인했다. 나는 유리를 깨뜨린 잘못보다 돈을 훔친 게 탄로난 게 더 무섭고 수치스러웠다. 수치감으로 정신이 다 아늑해지면서 당장 죽고 싶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선선히 유류값을 물어주겠다고 말했다. 그 정도로 끝냈으면 워낙 없이 살아 반푼을 가지고도 사생결단을 하려 드는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점잖은 결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는 오늘 해 안으로 당장 유리를 끼워달라고 뻥 뚫린 뚜껑을 놓고 가는 일가족의 뒤통수를 향해 한마디 하고 말았다.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겠네. 내 자식이 깨뜨린 유리 어련히 물어줄까봐 사내가 변변치 못하게 식솔까지 거느리고 와서 어따 대고 행패야 행패가. 자식들 잘 가리킨다. 잘 가르쳐. 엄마는 유리값 물어주는 것보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 부부가 합세해서 나타난 게 더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그들 또한 엄마가 들으라는 듯이 한 말을 못 들은 척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조금은 머쓱해하면서 가던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서면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사내가 먼저 엄마의 멱살을 잡았고 엄마는 대항하지 않고 오빠를 불렀다. 엄마는 나도 아들이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겠지만 사려 깊고 말수 적은 오빠는 자기가 끼어들지 않고 이 싸움이 끝나길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의 구원 요청에 뛰어나온 오빠는 얼떨결에 우선 사나이를 엄마로부터 뜯어낸다는 것이 저만치 매달꽂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쪽 옆에 내가 사내를 일으키면서 저 후레 자식이 어른을 친다고 악을 썼다. 구경꾼이 더 많이 모이고 신이 난 옆에 내는 엄마에게 너는 자식 참 잘 가르쳤다. 잘 가르쳤어. 라고 당장 안갚음을 했고 엄마는 그때부터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오빠도 고개를 숙였고 세 식구가 끽소리도 못하고 먼저 철수함으로써 싸움은 어이없이 끝났다. 방으로 철수한 우리 식구는 침통한 심정으로 아직도 남은 가게집 옆에 내에 포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나는 그동안에 다음에 시킬 거짓말을 준비했다. 엄마는 의당 돈이 어디서 나서 군것질을 했느냐고 물을 테고 그러면 길에서 주웠다고 대답할 작정이었다. 죽으면 죽었지 훔쳤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엄마는 나에게 군것질할 돈의 출처를 묻지 않았다. 엄마는 아주 오랫동안 침울해했는데 그건 오빠가 후레 자식이란 욕을 먹은 데 대한 충격이었다. 엄마는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고 오빠도 엄마에게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두 사람 다 입에 담지는 않았지만 후레 자식 소리를 듣게 된 데 대한 사과였다. 엄마는 아들이 후레 자식 소리를 들은 것을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자초지종을 따져보는 것까지 잊어버린 것 같았다. 덕택에 나는 엄마의 문초를 모면했다. 그날 당장만 모면한 게 아니라 다음 날 전차 종점까지 가서 유리를 끼워오면서 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고 영영 안 꺼냈다. 엄마는 빈틈없이 깐깐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허술한 데가 있었다. 엄마가 셈이 바른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나 막상 자신의 가난한 돈지갑이 새는 것도 모르는 것이 엄마의 또 다른 면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엄마에게 그런 허술한 일면이 있었음을 감사하고 또한 그로 인해 엄마를 사랑한다. 엄마가 만일 그때 나를 의심하고 따지고 들었으면 어떡하든지 진상을 규명했을 테고 그때 내가 맛볼 수밖에 없었을 수치감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나는 그 후 다시는 엄마 돈을 훔치지 않았다.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 엄마의 소원대로 지금까지 길에 떨어진 돈도 주운 적이 없다. 하긴 욕심이 날 만큼 큰 돈이나 물건이 떨어진 걸 본 적도 없긴 하지만
적은 돈을 아무런 갈등 없이 안 줍고 지날 때면 엄마를 생각하고 괜히 웃음이 난다. 그것이 선행이란 생각 같은 건 물론 손톱만큼도 없다. 육춘의 손때 묻은 물건처럼 나만 아는 애착 반, 실증 반으로 어쩔 수 없이 간직하게 된 습관일 뿐이다. 그러나 만약 그때 엄마가 내 도백을 알아내어 유난히 민감한 내 수치심이 보호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민감하다는 건 깨어지기가 쉽다는 뜻도 된다. 나는 걷잡을 수 없이 못된 애가 되었을 것이다. 하여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에 수없는 선악의 갈림길에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전날 밤의 평화. 1950년 나는 19살에서 20살이 되었고 황금 같은 고3 시절은 그 해에 한해서 9개월밖에 안 됐다. 3월 말에 학년을 끝내고 4월 초에 학기 초이던 일제시대의 학제가 해방이 된 8월을 기준으로 구미의 제도처럼 8월에 학년을 끝내고 9월에 새 학기를 시작하도록 바꾼 것이 49년까지 통용되었다. 그걸 원래대로 3월 학기 말로 환원시키기 위한 과도 조치로 50년도에는 학기를 3개월 단축해서 5월로 하기로 했는데 그때 마침 졸업반이어서 5월 졸업을 하게 된 것이었다. 아마 우리나라의 신식 교육제도가 들어오고 학제라는 게 생기고 나서 5월 졸업은 우리가 유일한 경우였을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던가는 엄동설 안에 들어있는 입시와 꼭 을씨년스러운 늦추이가 끼는 요즘 입학과 졸업을 볼 때마다 느끼곤 한다. 그의 5월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그때는 지금처럼 시도 때도 없이 아무 꽃이나 피어나는 시대가 아니었다. 오직 5월만이 잎도 꽃처럼 피어날 때였고 나일락과 모란과 장미와 등꽃의 계절이었다. 교정의 꽃내음이 그득했고 벌들이 윙윙댔다. 나는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합한 도합 12년간의 교육기간 중 처음으로 우등상이라는 걸 받으면서 졸업을 했다. 엄마는 물론 오빠, 올케, 숙부, 숙모가 다 졸업식에 참석해 축하를 해주었고 나는 속으로 기고만장했다. 서울대 물리대 국문과에 거뜬히 합격한 뒤였다. 지금의 인문대와 자연대를 합쳐서 그때는 물리대라고 했는데 실용적인 것을 선호하는 풍조는 전쟁 후에 생겨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일제 잔재랄까 순수 학문을 숭상하는 기풍이 승할 때라 물리대는 대학의 대학이라고 자처하며 기고만장할 때였다. 힘 안 들이고 합격하고 나니 머리가 붕 뜨는 것처럼 교만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때만 해도 여학교에선 대학에 지원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서였는지 입시를 위한 수업이라는 게 따로 없었다. 모의고사를 두어 번 본 것 빼고는 각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알아서 한 수험 공부는 종로소관집 딸인 김종숙한테 예상 문제집을 빌려본 곳이 전부였다. 꽤 두꺼운 문제집이었는데 아마 지질이 형편없는 갱지여서 더욱 부피가 나갔을 것이다. 나 말고도 뒤에 기다리는 아이가 있어서 산항을 집중적으로 보았다. 마치 소설책 돌리듯이 돌리고 난 책을 그 후에 다시 책방에 갖다 팔았는지 어땠는지 그 뒷일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마음씨 좋은 친구 덕으로 이 책을 한 권 떼고 나니까 배운 것이 정리가 된 기분이었다. 그때 우리 집 형편이 그런 책이 필요하다면 못 사줄 형편은 아니었는데도 안 사달라 한 것은 시험 공부 안 하는 것처럼 굴다가 쓱 합격해 보이겠다는 유치한 허영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입학시험은 4월 말경이었는데 그때가 또한 물리대 근처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지금은 마로니에 공원으로 변하고 개천도 복개되었지만 그때는 동숭동 초입부터 이화동까지 길게 대학천이 흐르고 대학천을 향해 개나리가 눈부시게 늘어져 있고 마당에선 벚꽃이 어지럽게 흩날리고 마로니에가 움트고 있었다. 전차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절이라 입학원서 낼 때나 시험 칠 때나 물리대 정문을 빠져나오면 곧장 길을 건너 의대 정문을 지나 대학병원 정문으로 해서 원남동으로 나가 전차를 탔다. 의대와 대학병원이 연결된 길이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20살에 꿀 수 있는 온갖 황홀한 꿈 때문에 그 길이 그렇게 좋았던지 그 길의 나무와 꽃과 풀과 훈풍이 그렇게 가슴을 울렁거리게 했는지 그 길은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매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다. 그 계절에 나를 매혹시킨 것은 자유의 예감이었다. 중학생에서 대학생이 된다는 것도 온갖 금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지만 나는 엄마로부터의 자유까지를 이미 예비해 놓고 있었다. 시집이나 가면 또 모를까 처녀 시절에 엄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어찌 꿈이나 꿔봤을까. 아니 꿈도 안 꿔봤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건 내 꿈속의 꿈, 가장 내밀한 욕망이었다. 그것이 현실이 되어 바로 목전에 예비되어 있었다. 그 엄청난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악용, 선용, 남용, 절제, 아무거나 다 매혹적이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그것과 더불어 공모하리라. 그 꿈이야말로 장미와 나일락과 모란을 피게 하는 5월의 햇빛보다 더 찬란했다. 엄마로부터 노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날 갑자기 왔다. 50년 봄. 언제나처럼 시골 학교에서 주말에 자전거로 돌아온 오빠가 좀 과장되게 피곤해했다. 그때 올케는 두 번째 아이가 생겼는지 입덧이 한창이었다. 연년생을 낳을 모양이었다. 아무리 손이 귀한 집안이라 해도 돌 안에 들어서 나오는 엄마에게도 아기에게도 다 같이 못할 노릇이었다. 가장이 시골 학교 선생이 됐다고 온 식구가 마음을 합해 행복해하던 때가 엊그제것만 벌써 식구가 느는 것 외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나불한 생활에 지친 기미를 우리는 서로 감추지 못했다. 그날 저녁상을 받고 나서 오빠가 지나가는 말처럼 운을 떼었다. 학교 사택이 한 채 날 것 같아요. 우리 집보다 널찍하고 텃밭까지 딸려 있어서 소일거리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흐린 말끝을 엄마가 잽싸게 낚아챘다. 우리가 들고 싶으면 들 수도 있단 말이지. 그 사택인지 관사에? 옆에 사는 오빠가 사택이라고 말한 걸 관사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엄마 때문에 웃음이 났지만 현실성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곧 비는데 신청자가 없으니까요. 교장이 오늘 저에게 의향을 물어보길래 그냥 해본 소리예요. 잊어버리세요. 가자 우리. 예? 너무도 간단하고 단호한 결정에 식구들이 다들 숟가락질을 멈추고 엄마의 입만 쳐다보았다. 하숙밥을 3년만 먹으면 뼛속이 다 빈다더니 3년은커녕 반년 만에 벌써 애비꼴이 못쓰게 돼 은근히 애가 닳던 참이다. 애미도 그렇지. 젊은 내외가 그게 할 노릇이냐? 그렇지만 어머니 쟤는 어떡하고요. 오빠가 나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대학교만 붙고 나면 작은 집에서 다니도록 하지 뭐. 서로 좋아할걸? 아마? 엄마가 숙부네하고 의논도 하기 전에 서로 좋아할 거라고 단정을 할 만큼 작은 숙부, 숙모는 나를 친딸처럼 사랑했고 나 역시 그들을 따랐다. 아들이고 딸이고 낳아본 적도 없는 작은 숙부는 한때 시골 형님의 딸을 데려다 길러보려고 한 적이 있었다.
큰 숙부는 일남 삼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1년 남짓 가진 정성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와 시구를 못 잊어 결국은 돌려보내야만 했다. 그때의 상심을 바로 이웃에서 지켜보았는지라 나라도 잘해드리려고 애썼고 그분들 역시 너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에게 정을 쏟았었다. 그러나 장차 작은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을 때 속으로 뛸 듯이 기뻤던 것은 숙실 간의 그런 유별난 관계하고 무관했다. 엄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숙부네는 내 방까지 있었다. 한때 우리 식구가 다 들어가 살 때도 나한테 따로 독방을 주었었는데 우리 집에선 아직도 엄마하고 한 방을 쓰고 있었다. 남아도는 방이 하나 있는데도 장작값을 아끼느라 비워놓았고 여름에라도 그 방을 혼자 쓰고 싶었지만 엄마가 섭섭해할 것 같아 먼저 말을 못 꺼냈다. 같은 이유로 내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걸 얼마나 기뻐하고 있다는 걸 엄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나는 매우 조심조심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작은 집을 내 가족으로 여기진 않았었나 보다. 대학 합격과 자유는 내가 쥔 양손의 떡이었지만 결코 하나만 먹을 수도 없도록 돼 있었다. 사선이라고는 없는 선택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험 날짜까지 아슬아슬하게 긴장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엄마는 그 말이 나자마자 우리가 이사갈 집을 가보고 싶어 했다. 그날은 나도 엄마하고 동행을 했는데 전차로 영천 종점까지 가서 거기서 988까지 가는 시외버스를 탔다. 시외버스를 기다리는 동안도 오래 걸렸거니와 988에서 고향 중학까지 걸어 들어가는 거리도 만만치가 않았다. 봄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황토길은 풀썩풀썩 먼지가 심하게 났다. 나는 단박 촌스럽게 변한 내 검정 운동화를 내려다보면서 오빠에게 형연할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그 집은 이미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신병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된 선생님의 세간만 일부 남아있을 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 썩 좋은 인상은 아니었는데도 엄마는 집은 보는 둥 마는 둥 먼저 텃밭으로 나갔다. 한참이나 밭고랑에 쭈그르고 앉았기에 나는 엄마가 거기서 오줌을 누는 줄 알고 일부러 딴 데를 보았다. 한참 있다가 돌아다 보았더니 어린애처럼 흙을 주무르고 있었다. 나하고 시선이 마주치자 감자꽃처럼 초라하고 개면쩍게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난 하루라도 빨리 여기 살고 싶구나. 땅이 어쩌면 이렇게 거냐? 세상에 이 좋은 땅을 이대로 놀리다니. 햇볕이 졸리도록 따스한 봄날이었다. 딴 밭에서는 푸성개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는데 그 밭만은 놀고 있었다. 나는 주말마다 그 밭에다 고추, 상추, 오이, 호박, 참깨, 들깨, 온갖 푸성개를 심고 그 노을 때는 초록의 한가운데서 김을 메고 있을 엄마를 향해 손을 번쩍 들고 다른 박질에 귀가할 내 장차의 모습을 상상하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텃밭이 거기 있음으로써 그건 귀가가 아니라 귀향이 될 터였다. 다시 귀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은 자유의 예감 못지않게 감동스러웠다. 새로운 고향은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자유와 기막힌 균형이 될 수 있으리라. 마침 그 무렵 우리는 박족골 고향을 이르려 하고 있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집을 겉돌기 시작한 큰 숙부는 그 후에도 박족골은 영 딱한지 개성 시내에 있는 소실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집안 형편이 눈에 띄게 기울고 있었다. 게다가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해서 오빠와 작은 숙부는 이참에 아주 고향을 뜨게 해서 서울서 새 출발을 시키도록 뜻을 모아 이미 구체적인 데까지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내가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엄마는 도남동 집을 복덕방에 전세를 내놓았다. 그리고 분주하게 이사 준비를 했다. 오빠는 여름방학에 하고 싶어 했으나 엄마는 여름엔 밭에서 따온 상추쌈으로 점심을 먹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서둘러댔다. 꼭 무엇에 쫓기는 사람 같았다. 이사만 한다면 무슨 발작처럼 생기가 나는 것도 여전했다. 엄마는 이사가 취미인가 봐. 이제 쫓길 것도 없건만 안정된 지 1년 남짓해서 다시 이삿짐을 싸고 싶어하는 엄마를 나는 이렇게 빈정댔다. 오로지 이사에만 정신이 팔려서 나를 작은 집에 떼어놓게 된 것에 대해선 조금도 신경을 안 쓰는 엄마가 다소 야속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엄마는 스르르 풀어지구면서 아득한 표정으로 자고로 죽을 수에 이사한단다 하고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아직도 쫓기고 있었다. 엄마는 좌익 조직으로부터 헛되게 도망다녔듯이 이번엔 전향한 후안으로부터의 도피를 시도하고 있었다. 나는 엄마가 전전긍긍하는 것을 전혀 터무니없는 일종의 신경불안 증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이사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치료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엄마에게도 나에게도 새롭게 전개될 생활에 대한 예감에 충만한 특별히 아름다운 5월이었다. 그러나 하필 1950년의 5월이었다. 남달리 명철한 엄마도 환멸을 예비하지 않고 마냥 마음을 부풀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미처 모르고 있었다. 그의 6월이 다가오고 있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나 홀로 보았다면 반드시 그걸 증언할 채무가 있을 것이다. 그거야말로 고약한 우연에 대한 정당한 복수다. 증언할 게 어찌 이 거대한 공허뿐이랴. 벌레의 시간도 증언해야지. 그래야 난 벌레를 벗어날 수가 있다. 그건 앞으로 언젠가 글을 쓸 것 같은 예감이었다. 그 예감이 공포를 몰아냈다. 지금까지 내 손안의 책방이었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지음님,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